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 중에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으로 유입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로보토미를 포함한 괴기스러운 괴물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의 베이스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크툴루 신화나 SCP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같은 실험을 몇천 년간 지속한 루프물이라고 하면 뭐가 베이스일까요?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 루프물을 알게 해준 베이스는 이 영화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코스믹 호러라는 느낌을 처음 준 공포 있어서 리뷰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작품 혹은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논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달에 리뷰된 작품들은 모두 공포 영화나 게임인데, 제가 선별한 작품들은 그저 사람들을 놀래키기 바쁜 단순한 영화가 아닌 작품성이 뛰어나며 공포를 수단으로 쓴 작품들만을 선별하였죠. 트라이앵글은 공포 영화이면서도 이처럼 그 공포를 수단으로서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면밀하였기에 단순한 공포 영화를 뛰어넘는 데 성공하였죠. 이런 트라이앵글의 장점으로는 철저한 루프에 대한 증거, 훌륭한 반전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설정 오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아시려면 영화 트라이앵글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겠죠? 이후로는 영화 트라이앵글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앵글은 한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여성의 울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아이에게 나쁜 꿈을 꾼 것이라며 아이를 달래는데, 여성은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죠. 타이틀 화면과 함께 스프링쿨러, 잔디 깎는 아저씨, 창문이 보인 이후 이 여성은 어디론가 외출할 예정인지 아이를 부르는데, 풀에 담긴 요트 장난감을 수거하거나 아이가 흘린 물감을 담는 등 집안일을 하던 여성은 초인종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여성의 착각이었는지 나가봐도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가방과 열쇠를 챙겨 나갈 채비를 한 여성은 냉장고에 붙은 그렉 트라이앵글로 8시 30분 이란 메모를 목격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그녀의 아이는 방정리가 안 돼 있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듯 보였죠. 여기서 갑자기 화면을 항구로 이동하여 트라이앵글로를 비춥니다. 이 트라이앵글로에 셀리, 다우니, 그렉, 헤더가 탑승하는데, 셀리가 자신의 친구 헤더를 챙기며 대화를 나누는 도중 이곳에 조금 전에 등장한 여성이 빅터라는 남성과 함께 도착하였고, 배에 있던 남성 그렉은 이 여성을 제스라고 부릅니다. 제스는 왜인지 그렉에게 사과하며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데, 이런 그녀를 걱정한 그렉이 제스에게 쉬는 것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제스는 배에 탑승하기로 결정하죠. 배 안에 탄 제스는 꿈을 하나 꾸는데, 해안에 누운 자신이 바다에 있는 시체를 바라본다는 꺼림칙한 꿈이었고, 꿈에서 깬 제스를 헤더가 걱정하며 샴페인을 건넵니다. 한편 위층에서는 빅터와 그렉이 왜 제스가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지 대화를 나누는데, 빅터는 오늘이 토요일이라 학교가 쉬는 날임에도 제스에게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에 이에 의구심을 품는데, 그렉은 제스의 아들 토미는 특수학교를 다니기에 주말에도 학교를 운영하여 보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회복한 제스는 위로 올라와 그렉과 대화를 나누고, 그렉은 재미삼아 제스에게도 배를 맡겨보는데, 이때 헤더와 셀리는 제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헤더의 말에 따르면 제스는 식당 종업원으로, 그녀의 아들 토미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아이였으며, 현재 제스는 이 토미를 혼자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제스의 상황을 들은 셀리는 제스를 욕하며 그렉에게 빌붙으라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둘이 함께 있는 것에 불편함을 표시하면서 그렉에게 관심이 있었던 헤더에게 그렉을 연결해주려고만 합니다. 그렉은 제스에게 다른 이들을 소개하는데, 빅터는 가출한 남성으로 그렉과 함께 항구에서 생활한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 그렉과 함께 요트에서 생활 중이었고, 다우니는 그렉과 어린 시절부터 친구이고, 셀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다우니의 와이프라고 소개하죠. 셀리는 자신을 좋아했던 그렉에게 미안함을 느꼈는지 매번 여자를 소개해 주었지만, 그렉은 이런 여성들보다 제스에게 관심이 훨씬 많았죠. 제스는 토미를 특수학교에 맡긴 것을 미안해하면서 자폐아이를 기르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헤더의 말을 따라 셀리와 이야기를 하러 가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이상현상이 시작됩니다. 트라이앵글을 향해 불던 바람이 갑자기 사라지며, 일요일에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멈춰서 표류하게 되었고, 그들의 앞에 먹구름이 들이닥치며 폭풍우가 몰아치려 하자 불안해진 그렉은 무전기로 해양경비대를 호출하는데, 이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한 여성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남기죠. 어느샌가부터 해양경비대와의 통신로 끊긴 이들은 폭풍우에 대비하는데, 폭풍으로 인해서 요트 조정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파도에 요트 전체가 휩쓸려 넘어가고 맙니다. 요트에서 탈출한 제스, 빅터, 그렉, 셀리, 다우니는 무사했으나 이 과정에서 헤더가 요트 밖으로 튕겨나가며 실종되고 말죠. 폭풍우가 지나간 이후 이들은 바다에 표류한 상태가 되어 절망하는 찰나 멀리서 아이올로
아이올로스라는 배 한 척이 나타나고 뱃머리에는 알아볼 수는 없지만 사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이올로스에 승선하죠. 이때 제스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배를 바라보고 빅터가 아무리 사람을 불러봐도 응답이 없는 것에 수상함을 느낀 이들은 선실로 향해 선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모두 객실로 돌아야 했으나 이 객실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제스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배를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 아이올로스호는 1932년에 제조되어 시시포스의 아버지이자 바람의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복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빅터가 객실을 확인하러 가자 그 바닥에는 한 열쇠집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제스가 아침에 챙긴 집키, 차키, 아들 사진이 함께 걸려있는 제스의 열쇠집으로 이들은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의문을 느끼면서도 아마 준 헤더가 먼저 아이올로스호에 탑승하여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하며 이들은 이제 헤더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들이 발견한 선내의 시계는 약 8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렉이 확인한 실제 시간은 11시 30분이었음에도 제스의 시계는 선내 시계와 동일하게 8시 17분경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때 제스는 계단의 거울을 통해 2층에서 이들을 지켜보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빅터가 이 누군가를 쫓아가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렉은 다우니와 셀리에게 빅터를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제스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제스는 계속해서 데자뷰를 느끼며 그렉은 이런 제스의 데자뷰를 토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이때 이번에는 객실 안에서 물소리가 나고 그렉과 제스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자 그 객실의 화장실의 거울에는 극장으로 가라라는 글이 붉은 글씨로 써져 있었죠. 이때 계속해서 뭔가 부딪히고 울리는 소리에 빅터는 이곳을 탐사하는데 한편 거울에 쓰인 글씨가 피로 쓰여 있다고 확신한 제스는 2층 선실로 향하자는 그렉의 말을 무시하며 극장으로 향해서 이 배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렉은 이런 제스와 헤어져서 따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다우니와 셀리는 극장으로 향하고 가는 길에 떨어진 피가 있음을 발견하고 헤더를 찾는데 이때 원래 다우니와 셀리가 있었던 식당으로 돌아온 제스는 테이블 위에 놓인 썩은 음식들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해서 숨게 됩니다. 이때 빅터가 피범벅이 돼서 나타나고 그가 걱정되었던 제스가 다가가자 갑자기 빅터는 제스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제스는 이에 정황하며 빅터의 뒤통수에 있던 상처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서인지 빅터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죠. 이때 총성이 울려 퍼지고 이를 따라 극장에 도착한 제스는 총에 맞아 쓰러진 그렉과 이를 걱정하는 다우니와 셀리를 목격하는데 셀리는 제스의 멱살을 잡더니 왜 그렉을 쏜 거야? 라고 제스가 그렉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렉은 사망하고 말고 다우니 또한 빅터와 그렉을 공격한 범인으로 제스를 지목하는데 또다시 극장 2층에서 총격이 시작되고 얼굴에 누더기를 쓴 누군가가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제스였지만 그가 누구인지 또 그를 어떻게 막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숨기 급급하였고 이 총격으로 인해 셀리와 다우니가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 남은 제스는 선내 지하의 조리실로 도주하지만 누더기는 어떻게 하라는지 제스가 있는 조리실로 들어왔죠. 인기척이 사라진 것을 느낀 제스는 조리실을 나와 뱃머리를 향하고 이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난 것에 정신이 팔린 제스를 누더기를 쓴 범인이 습격합니다. 그의 총격에서 겨우 살아남은 제스는 도주 과정에서 소방도끼를 꺼내 누더기를 입은 범인과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죠. 결국 무기를 놓친 누더기에게 정체를 물었지만 누더기는 모두를 죽여야 한다 라는 말만을 반복하였고 제스의 공격을 피하던 도중 바다로 떨어지고 맙니다. 범인으로부터 안전해졌음을 느낀 제스가 진정하고 숨을 돌리자 어째서인지 방 안에서 LP판이 돌아가고 있었고 이제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을 직감하고만 제스는 먼 곳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그 정체는 놀랍게도 조금 전 트라이앵글호에서 조난된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아이올로스호의 뱃머리에서 본 사람은 제스였고 제스는 이들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이제는 조금 전에 자신을 보기 시작한 제스는 왜 과거의 자신이 이 배가 익숙했고 알고 있다고 한 것인지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패닉이 오기 시작한 제스가 쭈그려 앉자 바닥에 열쇠집이 떨어지고 자신이 들킬 것을 우려해 도망간 제스는 조금 전에 본 극장으로 가라는 객실에 피범벅이는 지시를 보게 되어 극장으로 향하는데 이들은 모두 극장 1층에 있는 식당에 모여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과거의 자신에게 모습을 들켰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뱃머리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뱃머리에서 제스는 갈매기들에게 먹히고 있는 다우니의 시체와 피가 묻은 난간을 발견하는데 이때 빅터가 이 제스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게 되죠. 제스는 과거의 자신을 가짜라고 하며 빅터에게 다우니의 시체를 먹는 바다의 갈매기 무리를 보여주려고 했으나 그곳에 다우니의 시체는 없었고 빅터가 식당의 뒤통수에 구멍이 뚫린 채 죽어있다는 것까지 전달하지만 빅터는 제스가 미친 것으로 생각해 제스를 믿지 않는데 이때 제스는 빅터를 설득하기 위해 그를 벽으로 밀쳤고 벽에 있던 잘린 구조물에 빅터의 뒤통수가 박히며 이에 두려움을 느낀 제스는 자리를 벗어납니다. 조리실까지 도망친 제스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어하였고 바닥에 떨어진 수많은 종이에는 만약에 이 메시지를 본다면 배에 있는 모든 인원을 죽여라 라는 문장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걸린 복장이 누더기가 입고 있던 복장임을 직감한 제스는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모두를 죽이려고 하였던 범인이 다름 아닌 자신임을 직감하죠. 제스는 모두를 죽인 것이 다름 아닌 자신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는데 이때 선박의 환풍구에 자신의 목걸이가 수도 없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순환이 몇십 번째 반복하고 있음을 눈치챈 제스는 자신의 아들 토미의 곁으로 향하기 위해 누더기와 옷, 총을 챙긴 상태로 극장으로 향합니다. 복도에서 빅터를 만난 제스는 빅터에게 총을 겨누며 다치게 할 생각이 없음을 알리지만 이때 마주한 과거의 자신에게는 적대감을 보이며 자신이 아니라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눈앞에 놓인 자신을 도저히 쏠 수 없었던 제스는 과거의 자신을 풀어주면서 조금 전에 말한 이야기가 사실이며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빅터에게 증명합니다. 이번에는 극장에 있는 다오니와 셀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제스는 패턴이 바뀌었기에 이번에는 탈출이 가능하다는 확신에 가득 찼고, 다오니는 자신을 구해준 제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제스는 다오니에게 총을 건네고 누구도 믿지 말라며 보이는 대로 쏘라는 조언을 남기고 빅터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식당에 빅터는 없었고 핏자국이 이어진 곳으로 향하자 선박 외부 바다로 이어져 있었으며, 총소리를 들은 제스가 다오니와 셀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만 그곳에는 누더기를 쓰고 있던 또 다른 제스가 다오니와 마주하고 있었고, 누더기를 쓴 또 다른 제스는 빅터는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오니는 이를 의심하지만 살고 싶으면 따라오라는 또 다른 제스의 말에 또 다른 제스를 따라 나섭니다. 제스는 다오니와 셀리를 계속해서 불러세우지만 또 다른 제스가 이 둘을 방으로 끌어들이며 다오니를 칼로 살해하고, 셀리는 또 다른 제스에게서 도망가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제스가 도망가는 셀리를 확인하고 그건 자신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셀리와 제스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셀리가 본 것은 또 다른 순환의 제스였음에도 이제 이런 제스를 믿을 수 없게 된 셀리는 도주를 이어가고 선내 방송실에서 도움을 청하는데, 바로 이 선내 무전 방송이 폭풍우가 밀려올 때 그렉이 받은 무전이었죠. 제스가 다가오자 셀리가 도망가고, 이 무전을 들은 제스가 무전을 받지만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 무전을 확인한 제스는 핏자국을 따라 셀리에게로 향하며 뱃머리 위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선상 옥상에는 수많은 셀리의 시체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채 죽어 있었고, 이를 보고 패닉에 빠진 셀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게 되며 실성하고 말죠. 이때 아래쪽 뱃머리에서 나는 소리에 그쪽을 바라보자 제스는 조금 전 누더기를 죽이고 살아남은 자신을 목격합니다. 이를 통해 제스는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을 확신하고 셀리에게 함께 도망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셀리는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죠. 제스는 이렇게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모두가 죽을 것임을 생각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선을 타기로 결정합니다. 엔진실에 도착한 제스는 배를 멈춰서 이 순환을 막을 생각을 하지만 배는 당연하게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남은 제스는 이번에는 빅터를 상처 입힌 채 도망가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빅터에게 다가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남기죠. 이제 다오니의 시체가 있는 객실로 향한 제스는 다임 메시지로 자신의 이름 제스를 남긴 다오니의 시체를 치우고 남은 피로 극장에 가라는 멘트를 남긴 뒤 다오니의 시체를 바다 밖으로 던집니다. 극장에 남은 다오니와 셀리의 시체도 치운 이후 새롭게 아이올로소에 도착해 빅터를 기다리며 식당에 남아있는 다오니와 셀리에게 그렉이 극장에서 보자고 했다는 말을 전달합니다. 이를 알 리 없었던 다오니와 셀리는 그렇게 극장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 이들을 죽여서 탈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제스는 배 안에 남은 선복과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총을 들고 길을 나섭니다. 이때 혼자 남아 선장실로 향하는 과거의 그렉을 본 제스는 우연히 극장 2층에 도착한 그렉을 총으로 위협하는데, 그렉은 당연하게도 제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원이 침입자를 경계하는 것으로 보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발을 보고서 이가 제스라는 것을 눈치챘고, 그렉은 제스가 왜 이러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스는 이제 보트에서 이 아이올로스로 승선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그렉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렉의 시체가 극장 1층으로 떨어지고, 처음에 극장에서 제스가 오해받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만 이제 제스는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 다오니와 셀리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과거의 자신을 쫓던 제스는 선 외부에서 발소리에 주의가 끌린 과거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녀를 놓치게 되고, 뱃머리에서 과거의 제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모두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과거의 자신의 공격으로 인해 바다에 빠지고 말죠. 그렇게 제스는 트라이앵그로에서 봤던 꿈대로 어느 해변가에 누워 있었고, 정신을 차린 후 육지로 향하자 그곳에는 도로가 나 있었고, 자신이 살던 지역임을 직감한 제스는 달려서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돌아가는 스프링쿨러, 잔디 깎는 옆집 아저씨, 닫힌 창문, 자신의 아침에 왔던 풍경을 다시 목격한 제스는 창문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목격하며 드디어 집에 왔다고 안심하죠. 이런 아이올로소에서 귀환한 제스는 집안을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 나 토미에게 짜증을 내는 과거 아침의 자신을 보고 놀라는데, 이 소리를 듣고 토미가 창밖의 제스를 보게 되었고 놀라서 물감통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과거의 제스는 이런 토미에게 짜증을 내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토미는 이런 제스가 무서워 도망가고 말죠. 제스는 과거의 자신이 토미를 아끼지 않고 평범한 아이들과 비교하며 폭력을 가했다는 것을 떠올리고 일부러 과거의 자신을 불러내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사이 망치를 챙겨 집으로 들어간 제스는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이런 과거의 자신을 죽이는 제스를 목격한 토미에게 괜찮아, 나쁜 꿈을 꾼 것일 뿐이야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제 제스는 죽은 과거의 자신의 시체를 옷과 함께 차로 옮겼고 토미에게 지금까지 폭력을 행사하며 나쁜 짓을 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이런 제스의 차량에 갑자기 피가 치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갈매기였고, 불안해하는 토미를 뒤로하고 이 새의 사체를 바다로 가져간 제스는 버려진 수많은 새의 시체를 목격하고는 아직 루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불안해진 토미가 울기 시작했고, 이에 정신이 팔린 제스는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에 부딪히는데 차가 완전히 뒤집히고 많은 사람들이 제스와 토미를 구하러 찾아오죠. 제스는 사망하고만 토미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런 제스에게 한 운전수가 말을 거는데 제스는 그대로 토미를 버리고 운전수를 따라 항구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항구에 도착한 제스는 빅터를 만나는데 교통사고의 충격에서인지 빅터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제스가 아이와 함께 온다는 그렉의 말과는 달리 혼자 선착장으로 오자 이에 대해 빅터는 제스에게 토미는 어디 있냐는 질문을 하는데, 이때 제스는 토미는 학교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만난 그렉에게 사과를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초반으로 돌아가서 제스는 트라이앵그로에 탑승하며 영화
영화 트라이앵글은 마무리됩니다. 이런 영화 트라이앵글의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아이올로스오의 승선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루프에 대한 증거와 복선이 정말 명확하고 깔끔하게 회주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발생하는 루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데스를 기반으로 하는 큰 루프 하나와 이 루프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루프 셋이 존재하죠. 이 큰 루프 하나를 통해서 제스는 트라이앵글로에 탑승하고 탈출하고를 반복하며 마을 주변을 돌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신과 친구들이 두 번이나 마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먼저 큰 루프에 대한 복선들은 타이틀 장면, 쓰러져 있는 배장난감, 물감 치우기, 짐을 싸는 장면, 학교에 맡긴 토미, 트라이앵글로에 올린 무전, 갈매기 시체까지 크게 8개가 존재합니다. 먼저 영화의 도입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시작되는데 토미를 끌어안은 제스가 모든 것이 악몽이라며 토미를 달래는 장면으로 이는 영화의 최후반부 토미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토미를 달래는 큰 루프의 마지막 파트로 다시 등장하죠. 이때 토미의 장난감으로 등장하는 배가 마당에 있는 풀에 뒤집어져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제스가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한 복선이자 토미가 가진 자폐증에 대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은 말 그대로 스펙트럼처럼 그 범위가 넓고 모든 환자의 증상이 다양한 정도와 조합으로 나타나는데 이 증상 중 유명한 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루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 등장하는 토미의 경우 마당에 놓인 이 쓰러진 배나 방 안의 장난감의 배치가 그 루틴에 포함이 되며 토미를 데리고 나가는 제스의 말을 빌려 아이의 증상을 넌지시 제시하죠. 저처럼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정신과 질환에 익숙하신 의사, 교사가 아니면 이런 제스의 대사가 잠깐 등장하는 것으로 토미가 자폐 스펙트럼임을 확인하기는 어렵기에 이런 케어하기 까다로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제스가 가정폭력을 일삼게 된다는 좋은 복선으로 보이죠. 이때 지나가듯이 등장하는 물감을 치우는 장면이나 트라이앵글홀을 타기 위해 짐을 싸는 장면의 경우 일부러 카메라 각도에서 창밖에 미래의 제스가 안 보이게 비추고 과거의 제스의 시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통해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후 최후반부에는 떨어진 물감 때문에 발생하는 제스의 가정폭력, 옷을 넣기 전에 들어가 있는 과거 제스의 시신과 같이 각도를 조금만 바꾸고 전후 사정을 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 보이도록 초반과 후반의 연출을 면밀하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트라이앵글홀에 타고 난 후에도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고 하는데 빅터는 주말에 학교에 맡긴다는 데 의문을 품죠. 실제로 특수학교라고 할지라도 주말에는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방해아동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주말에는 학교가 아닌 어딘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렉이 제스의 편을 들며 토미의 행방이 묘연해지게 되었죠. 이는 최후반부의 교통사고를 통해 토미가 사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실 토미는 진작에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복선으로 이 토미의 사망이 반복된다는 증거로는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죽은 갈매기 시체 더미를 통해 아직 루프 중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렇게 바다로 나간 이들이 폭풍을 마주하고 나서 해양경비대와 무전을 하는데 한 여성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퍼지는 연출이 등장하는데 이는 루프 중반부 제스에게 쫓기며 죽기 직전에 셀리가 방송실로 들어가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무전을 통해 하는 것이었고 아이올로소를 중심으로 하는 루프가 이들이 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트라이앵글로가 출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제시됩니다. 이런 트라이앵글로의 출항이라는 큰 루프 안에서도 이후 아이올로소에 탑승하는 이들을 기준으로 하는 작은 루프가 존재하는데 이 작은 루프에서 보여주는 루프의 증거는 떨어진 열쇠집, 시시포스, 계단에서의 누군가, 빅터의 뒤통수의 상처, 극장으로 온 다운이와 셀리, 계단에서 울리는 소리 7개가 존재합니다. 객실을 지나던 첫 번째 루프에 빅터가 발견한 떨어진 열쇠집은 두 번째 루프에 제스가 이들을 지켜보다 떨어뜨린 열쇠집이고 이 열쇠집이 떨어지기 직전에 이들이 입고 있던 아이올로소의 신화에는 시시포스에 대한 전설이 등장합니다. 이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죄인으로 셀리는 이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죠. 이 시시포스는 아이올로스의 아들 중 하나로 제우스에게 반항했다가 타나토스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를 지하실에 가둬서 죽음이란 개념을 없애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를 파악한 제우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구출하고 하데스를 보내 시시포스를 처벌하라 하였으나 시시포스는 자신의 장례식이 치러지지 않았기에 이 장례식까진 치르게 해달라고 하데스에게 부탁했고 하데스는 이를 들어줘 시시포스를 지상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시포스는 하데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상에 눌러 앉아버렸고 신을 몇 번이나 우롱한 죄로 산에서 떨어지는 바위를 산 위까지 올리는 벌을 받는데 정상에 옮겨진 바위는 절대 정상에서 멈추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졌기에 시시포스는 반복해서 죽지도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시포스에 대한 글이 아이올로소에 적혀있다는 부분이 이후 제스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루프가 발생한다는 복선이 되죠. 이들이 모두 식당에 모여있을 때 제스는 계단 위쪽에 누군가를 발견하고 빅터가 이 누군가를 쫓아갔다가 뒤통수에 부상을 입은 채로 나타나는데 이가 두 번째 제스가 빅터를 설득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이어졌고 이때 빅터에게 부상을 입힌 제스가 도망가면서 난 발소리가 바로 첫 번째 제스가 살인마에게 쫓기다가 주의가 끌린 발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루프 때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우니와 셀리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극장으로 향했는데 이 이유는 두 번째 루프가 아닌 세 번째 살인마가 되는 루프에서 밝혀지기를 제스가 직접 이들에게 그렉이 극장으로 오라고 하더라 라는 말을 전함으로써
밝혀졌죠. 이 외에도 종이에 쓰인 글, 제스의 목걸이, 천상 옥상에 쌓여있는 셀리의 시체, 객실의 거울, 누더기와 복장과 같이 눈앞에서 이런 루프를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이를 강조하였죠. 이렇게 아이올로스호에서의 작은 루프는 3번이 발생하고 다시 항구로 돌아온 제스가 트라이앵글호에 승선하는 것으로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은 이 큰 루프 하나를 발생시키며 제스는 자신의 아이 토미에 대한 학대와 교통사고로 토미를 죽인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형벌이라는 줄거리를 위해서 시시포스, 가라앉은 배와 같은 비유와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보여주며 기존의 루프에서의 어색한 부분을 하나의 복선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은 영화라는 매체에서 볼 때 너무나도 뛰어난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영화 트라이앵글은 제스가 갇혀있는 커다란 루프와 3가지 작은 루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를 이야기 곳곳에 심었으며 이를 다운 루프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루프물이라는 것의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루프에 대한 복선을 통해 이야기가 맨 처음으로 돌아오고 영화 트라이앵글은 하나의 훌륭한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배에 타고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루프로 작용한다는 부분인데 영화 최후반 제스가 아이올로스호에 탈출하기 전까지는 아이올로스 내에서만 계속해서 루프가 발생하는 것처럼 등장하고 제스 또한 이 아이올로스호에서의 탈출을 목표로 둡니다. 제스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토미를 그리워하고 토미에 대한 걱정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모성이 깊은 어머니로 보여지며 이런 토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선택까지 서슴지 않기에 우리는 제스가 아이올로스호를 탈출하기 직전까지는 자폐아인 자신의 아들 토미를 걱정하는 훌륭한 어머니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힙니다. 심지어 토미를 학교에 맡겼다라는 이야기도 2가지 서술 트릭을 통해 이의 수상감을 줄이는데 첫 번째로 처음 트라이앵글호에 타고 난 후 제스가 직접 토미가 학교에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두 번째로 특수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을 통해 그렉이 말한 주말에도 학교를 한다는 말에 신빙성을 더한 점이 작용하죠. 특수학교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에 주말에도 토미가 학교에 있을 수 있다는 그렉의 말을 듣고 특수학교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스가 직접 토미가 학교에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배경을 만들므로써 토미는 학교가 아닌 어딘가 보육시설에 맡겨져 있고 이를 잘못 들은 빅터가 학교라고 얘기했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통해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토미를 찾는 제스가 충분히 동기부여를 받을만 하다는 당위성이 생겨서 토미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어렵죠. 이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서 다시 한번 절망을 주는 장르로는 코스믹 호러 장르를 꼽을 수 있는데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이야기의 끝에는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를 느끼게 해준 장르입니다. 이의 대표적인 예시가 크툴루 신화로 초월적인 존재인 아우터갓이 인간계에서 인간이 이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공간을 반복해서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이에 탈출하기 위해서 아우터갓에게 소원을 비는데 결국 시신이 되어 탈출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나 너무나 추운 장소에서 눈앞에 나타난 아우터갓에게 따뜻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 한 사람은 온몸에 불이 붙어 솟아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죠. 이런 크툴루 신화처럼 트라이앵글도 제스가 아이올로스호를 탈출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더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 루프에 갇히게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코스믹 호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희망의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꺼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절망밖에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같은 것을 더 선호하지만 트라이앵글은 이 특유의 깊은 절망감을 주기 위한 신락 같은 희망을 제스에게 부여함으로써 갈매기 시체를 보여주는 임팩트를 강화했죠. 이와 같이 영화 트라이앵글은 크툴루 신화를 연상시키는 희망의 불씨가 꺼져나가는 반전을 작품 내에서 서술 트릭과 복선들로 철저히 감춤으로써 마지막 제스가 겪게 되는 큰 루프에 대한 충격을 강화하는 좋은 연출을 보이는 영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전과 복선을 설명할 때 있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설정 오류로 이 영화는 철저하게 루프에 대한 묘사를 한 것에 비해서 몇 가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영화 내에 남아있고 이를 은근슬쩍 넘기는 선택을 하는데 가볍게 맥커틴으로 보기에는 후반부에 몰려있는 설정 오류가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조금씩 낮추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두 번째 루프에서의 빅터의 행방이 묘연해진 부분이 문제인데 첫 번째 루프에서의 빅터는 미래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제스에게 당하여 첫 번째 제스로 인해 사망하는 최후를 맞이하고 세 번째 루프에서의 빅터가 바로 이 제스에 의해 사망하는 빅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빅터가 선내에서 총을 든 두 번째 제스로부터 위협을 받은 후 원래 제스를 놓치고 여기서 시점이 전환되면서 제스가 극장에서 누더기를 쓴 자신으로부터 다운이와 셀리를 구해내는데 이 두 번째 빅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두 번째 빅터는 제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루프가 존재하는 걸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빅터를 죽였다는 언급만 등장하지 세 번째 루프에서 죽이지 않았기에 어디까지나 오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대로 두 번째 오류로 이어지는데 다운이와 셀리를 구해낸 제스가 이들에게 총을 맡긴 후 아무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떠난 사이 살인마인 제스가 나타나 다운이를 객실에서 사살하는데 이는 이후 거울에 남긴 극장으로 가는 글씨로는 이어지지만 이 살인마 제스는 언제 이런 일을 한 것인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두 번째 루프 이후 세 번째 집에 가고 싶어진 제스는 이제 동료들을 살해하는 살인마로 변하는데 이 세 번째 살인마 제스는 첫 번째
루프에서 등장했던 인물로 그렉과 다우니, 셀리를 모두 극장에서 죽이는 제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마 제스의 동선에서 이 두 번째 다우니를 죽이는 부분이 등장하지 않은 채로 첫 번째 루프와 동일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우니를 죽인 제스는 몇 번째 제스였던 걸까요? 첫 번째 피해자, 두 번째 관찰자, 세 번째 살인마도 아니라면 네 번째 루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얼굴에 피가 묻은 채로 돌아다니는 네 번째 제스에 대한 언급이나 이 루프에 대한 복선은 아무 데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네 번째 루프가 존재한다면 이는 언제 발생한 것이고 이 네 번째 루프가 발생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체크가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 다우니를 죽이는 부분이 그저 불량상 생략됐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가능한 시간대는 첫 번째 다우니와 셀리에게 극장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 그렉을 죽이기 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복면을 쓰기 전 얼굴에 상처가 없었고 두 번째 다우니를 죽일 때의 노련한 태도가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셀리와 다우니의 증언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이, 이들은 제스가 그렉을 죽였다고 확신하는데 세 번째 루프에서의 제스가 첫 번째 루프에서의 그렉을 죽일 때 제스는 확실하게 복면을 쓰고 있었고 다우니와 셀리는 극장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렉을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제스가 함께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그렉을 죽인 범인이 제스라는 확신에 차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지죠. 만약에 극장 2층에서의 대화를 들었어도 제스가 바로 1층에서 이들을 걱정하는 태도로 등장하기에 상당히 모순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제가 첫 번째 루프에 다우니와 셀리라면 범인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식당에서 빅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제스가 나타나 그렉이 극장으로 오라고 했다고 전달한 이후 그렉이 2층에서 총을 맞고 떨어지며 얼마 되지 않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제스가 1층 문을 열고 등장합니다. 첫내 극장 구조를 잘 몰라서 제스가 그렉을 죽이고 난 후 바로 내려왔다고 예상한다고 해도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그렉이랑 같이 있었잖아! 와 같이 묻는 것이 정상이고, 만약 2층에서 이들이 한 대화를 들었다면 제스가 현재 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제스의 멱살을 잡는 것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마지막으로 있는 설정 오류보다는 제가 보기에 애매한 부분인데, 최후반부 택시에서 내린 제스는 트라이앵글로 향했고 이곳에서 만난 그렉에게 사과하는데, 저는 이 사과가 늦어서 한 사과라고 하기에는 그렉을 안아주는 등 자신이 그렉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우러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제스는 다시 트라이앵글로에 탑승한 것일까요? 만약 택시에서 이동하던 중 토미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관련된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한다면 이 그렉에게 사과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이상하죠. 이 부분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만약 이 부분이 설명이 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설정 오류는 영화 분량을 조금만 늘리면 해결 가능한 것으로, 두 번째 빅터의 시체가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인마가 된 세 번째 제스가 다우니와 셀리를 죽이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택시에서 내린 제스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는 대사를 하는 것으로 영화 자체 러닝타임이 90분 정도로 짧은 영화이기에 아무리 길어도 5분 내외로 끝날 것 같은 이 모든 추가 분량을 넣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와 같이 영화 트라이앵글은 루프에 대한 자세한 복선과 최후반부 반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를 해놓은 것이 무색하게 중간중간 몇 가지 설정 오류로 인해서 몰입감을 깨버리는 아쉬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영화 러닝타임이 짧은 편이었기에 조금만 분량을 늘리면 이 설정 오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았기에 더욱 아쉽죠. 정리하자면 영화 트라이앵글은 루프물에서 발생하는 복선들을 다양하고 확실하게 깔아두고 이를 기반으로 후반부에 발생하는 반전을 만들어낸 좋은 영화로 보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몇몇 설정 오류로 인해 최후반부에 가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면 설정 오류가 머릿속에 맴돌며 몰입감을 감소시킨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지만, 루프물의 개념과 코스미코로의 기초를 저에게 알려준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에 제가 이런 트라이앵글에게 주는 평가는 별 5개 만점에 4개입니다. 감사합니다.